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는 관광지이죠. 단지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알고 있던 이곳에서 원전 수주라는 희소식이 찾아온 이후에 체코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체코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네.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이 곡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매우 익숙하죠. 우리 네네. 다 학창 시절에 아마 음악실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아마 체코를 대표하는 음악가 드보르자크 위모레스크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체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서 네. 체코를 대표하는 음악가 네. 드보르작의 그 음악을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체코를 공식 방문했는데 교수님은 체코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그래서 체코 하면은 역시 그 아름다운 그 프라하의 풍경이 네네.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도 못 가봤는데요. 아. 언젠가 꼭 가봐야지 하는 저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꽤 상단에 있는 그 지역인데 정말 그 아름다운 프라하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마 도시 이름이 들어간 드라마가 굉장히 그 큰 성공을 거뒀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네. 그만큼 역시 그 수려한 그 아름다운 도시 중세 때부터 쭉 이어지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도시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프라하 하면 연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체코 하면 카프카, 변신을 쓴 카프카가 네, 맞습니다. 생각이 나고 네. 그냥 밀란 쿤데라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또 영화로도 나오고 맞습니다. 이런 게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체코 하면 맥주가 생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맥주가 1인당 그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국민들이 체코 국민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1년에 무려 180리터를 마신대요. 그러면 거의 뭐 매일 500cc 이상을 마신다는 이야기 아닌가? 생수만큼 싸다는데 혹시 교수님도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약간 황금빛이라고 할까요? 라거 타입의 맥주를 만든 곳이 이제 체코라고 저도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이 맥주 산업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 맥주에 대한 어떤 애정, 자부심 이런 것도 굉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또 많이 마시면 건강에 이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체코 당국에서도 그래서 맥주보다 오히려 이제 좀 싼 음료수를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좀 맥주를 마시는 걸 조금 자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맥주가 물보다는 살짝 비싸졌다라고 하네요. 네네. 네. 그 제가 아까 그 체코를 소개할 때 유럽의 심장, 하트 오브 유럽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니 도대체 체코가 유럽에서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럽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은 정 가운데 이렇게 탁 집으시면 거기가 체코가 되겠습니다. 네. 마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치면은 한 대전 정도가 이렇게 국토의 딱 중앙에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대전이다. 그렇죠. 네네. 대전이나 세종이나 그 네.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서쪽으로는 독일, 또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뭐 동쪽으로는 폴란드 이렇게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구소련이 있었을 당시에 이제 그 공산권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이지만요. 경제적으로나 또 소비 성향은 서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앞서 그 자료화면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그 언어 그 어원 자체가 프라라는 그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처럼 꼭 지나쳐야 하는 유럽의 이제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체코는 유럽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제 비행기를 타신다면 한 2시간 정도로 다 가실 수가 있고 네네. 또 이제 철도망이나 도로망하고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찌감치 유럽의 그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해온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데 대전도 우리나라에서는 2시간이면 뭐 웬만한 데 다 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럽의 비즈니스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체코가 무슨 경제 대국으로까지는 인식되지 않는데 실제로 체코의 경제 수준이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 그 구소련이 있었을 당시 그 공산권, 동유럽 이제 이런 이미지가 좀 있고, 그리고 나라 사이즈 인구로 봐도 그렇게 옆에 있는 또 큰 덩치가 큰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1인당 구매력 GDP 이게 이제 Purchasing Power Parity를 줄여서 PPP GDP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네네. 이제 이것은 GDP 명목 GDP가 아니라 이걸 나라별로 그 물가 수준을 감안을 해서 다시 계산한 이제 GDP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산출한 그 PPP GDP에 의하면 체코의 지금 수준이 한 49,421달러.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같은 그 유럽 안에서도 예를 들면 스페인보다 지금 높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옆 나라인 일본보다도 오히려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체코가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유럽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IMF나 그 유럽 부흥개발은행조차도 이제 체코는 이미 선진국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PPP GDP가 일본보다도 높고 우리나라랑도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체코하면 아직까지도 동유럽, 동구라는 느낌이 강한데 서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페인보다도 그 PPP GDP가 더 높다. 네. 그러면 도대체 체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건가요? 네, 체코는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제조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국내 총 생산에서 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3%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유럽 전체로 봤었을 때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한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7, 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근접한 그런 숫자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컨대 그 제조업이 굉장히 중심이 된 나라이고요. 냉전 시대 이 동구권 전자산업의 중심지였던 체코는 이제 공산권이 붕괴한 뒤에도 외국 투자를 유치해서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데 계속 힘을 썼고 그 힘쓴 결과로 이제 수출 중심 개방형 그런 경제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랑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특히 체코를 이제 대표하는 산업 중에선 자동차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전체 수출에서 무려 24%를 차지합니다. 전체 고용에서는 14% 정도를 이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13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이제 체코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90% 이상은 해외로 이렇게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약 900개 이상의 그 자동차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있고 또 한 18만 명 정도가 자동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수출 품목에 들어가는 것 역시 자동차 관련 그런 부품들인데요. 글로벌 100대의 그 부품 기업 중에서 무려 55개사가 체코에 최소 1개 이상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산업의 파트너로서 현지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동유럽에서 동구에서는 동독 다음으로 체코가 공업이 발달했다, 네. 기계 공업이 발달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굴뚝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제한적이고 미래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체코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코 공식 방문하셨는데 네. 양국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체코는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이제 넘겼는데요. 이 체코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미래 산업으로 산업을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 유럽 혁신 선도 국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또 내걸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자동차에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부터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 그리고 또 IT 강국으로서 그렇게 도약을 하겠다 이런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체코의 이제 IT 시장은 중부 유럽에서는 가장 그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코는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그 전자업계 생산 기지였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또 인프라를 확보하기도 하고 또 숙련된 노동자들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대규모 그런 투자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2위 그 전력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온세미가 지난 6월에 체코에 약 2조 6,500억 원, 이제 우리 한화로 치면은요, 이제 달러로 치면 20억 달러 정도, 20억 달러요? 네, 네네. 를 투자해서 차량이나 이제 또 AI 데이터 센터용의 그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대규모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동차와 반도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코에서 사업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또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코에 많이 나가 있나요? 네, 실제로 많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제 체코를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체코 내에서 이제 생산된 제품들은 이제 EU 내에서는 이제 무관세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그만큼 유럽으로의 그 판로가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체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국 기업의 진출을 통해서 뭐 일자리가 확보가 되고 뭐 또 한국의 또 새로운 또 발달된 기술들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코에 이제 직접 투자하는 그런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현지에 진출한 이제 현대 자동차와 또 넥센 타이어라는 회사는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에서는 1위 그리고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2018년에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체코에서 세금을 가장 그 많이 내는 기업 7위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5만 대 정도를 체코에서 생산해서 현대자동차 이제 유럽 판매 물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해외 65개국으로 수출하기까지 하는 그런 공급의 어떤 기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넥센 타이어 역시 생산 거점 4곳 중에서 이제 3곳이 아시아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으로 갈 때 그 운송비 같은 것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체코 진출로 인해서 좀 안정이 되면서 또 타이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한국과 체코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두의 말씀드린 두코바니 원전 수주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래요. 체코가 이렇게 큰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체코의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봤었을 때 이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이후에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경각심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에너지 안보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체코의 그 발전 비중에서 봤었을 때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40%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네네. 이제 화석 연료를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우리도 사실 석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네네. 이런 석탄을 줄여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뭐 AI도 그렇고 각종 데이터 센터 앞으로 뭐 전기차가 더 확산하는 부분이라든지를 감안을 하면 사실 전기 수요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전기 수요, 에너지 안보, 말씀드린 지금 탈탄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에 원자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체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원전의 그 연료가 되는 우라늄도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라늄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또 우라늄을 채굴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국민들 전반적인 그 원전에 대한 어떤 인식도 나쁘지 않고 꽤 한 70% 정도는 원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입찰서를 제출한 게 2022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경쟁을 무려 2년 가까이 한 끝에 팀 코리아가 드디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잭팟을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이제 뭐 체코 정부 입장에선 여러 측면에서 공급사들을 비교했었겠죠. 평가한 결과 이제 우리 한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팀 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입찰에 이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연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컨소티움을 만들어서 팀 코리아로 이제 참가를 한 것인데요. 네네. 아직 이제 계약이 물론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해서 이제 발주사와 계약 조건을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협상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제 본 계약은 내년 3월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코 측이 예상하는 그 사업비 규모는 이제 우리 한화로 치면 한 기가 대략 12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두 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24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근에 있는 테멜린 지역에 또 원전 두 기를 추가로 건설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또 두 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총 사업비가 뭐 40조, 50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50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과 체코는 기존의 제조업을 넘어서 에너지 분야로까지 협력의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그냥 어떤 단순한 기계에서 끝나는 것이 사실 아니죠. 이것은 굉장한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이중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군사나 네네. 안보 쪽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핵물질의 비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나 이런 규율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이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 거버넌스 레짐이 작동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한국하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원전을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핵연료 주기 문제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협력 관계도 상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다라고 저도 추정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게 정말 잘 성사가 잘 돼서 향후 뭐 이건 20년, 30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보면 뭐 50년 더 긴 시간에 걸쳐서 체코와 한국이 서로 어떻게 보면 표준을 서로 공유하고 신뢰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전은 첫 단추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번에 이제 체코 방문에 우리나라 그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이제 사절단으로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주요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이번에 동행하는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기업들도 체코라고 하는 나라, 이 시장 또 생산 거점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체코가 그 중국을 그 견제하는 그런 핵심 어떤 생산 기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측면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 전략적으로 그 기술 경쟁을 계속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동 지역의 그런 어떤 불안정성과 또 유럽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치되어야 하는 그런 지금 국면에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유럽에서도 특히 질 좋은 노동력이 있으면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위치가 아주 뭐라고 할까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체코이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과 이제 경제협력을 생각해 본다면 원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방산 쪽이라든지 뭐 앞으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아니면 항공 우주 그리고 뭐 스마트 의료나 뭐 로보틱스 같은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산업 분야들도 워낙 체코도 제조업
민족 강국이기 때문에 또 전자 쪽도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랑 서로 보합할 수 있는 상호 보합되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그룹 삼성, SK, 현대차 그리고 LG그룹의 총수들이 네. 되게 바쁜 분들일 것 같은데 이 네 그룹의 총수들이 다 동행을 했다고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또 잘 나가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방산, 이른바 K방산 쌓인 주문만 70조라는 말도 있던데 이 방산 분야에서도 체코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요? 네, 이제 현재 그 동부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이제 구소련 그때부터 이제 오는 그 무기 체제를 현대화시켜야 하는 그런 그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쭉 목도하면서 또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자국의 그 국방력을 다시 한번 그 보강하고 특히 현대화 부분, 방위비를 또 증액해야 되는 부분, 또 자국의 그 무기 제조 및 조달 산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특히 이제 구소련이지만 지금 러시아에 더 가까운 지역일수록 그 압박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체코 역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체코는 또 폴란드와 함께 그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가장 그 많이 하는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네. 전쟁이 시작됐던 2022년에 방산 수입이 전년 대비 79%나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역시 한국산 그런 무기류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폴란드, 뭐 루마니아 이런 유럽 국가들이 K 방산 그 제품들을 이제 많이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인지도도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동유럽 국가들은 그 무기 체계가 옛날 그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니까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무기 체계를 현대화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K 방산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코는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K-팝이나 K-컬처 관련해서도 네. 체코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나요? 아마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아무래도 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우리 그 K-컬처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높은 것 같고 또 내년에 한국과 체코가 수교 35주년. 35주년. 네, 그리고 네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수립한 지는 10주년이 네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큰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시점을 앞두고 있는 이만큼 양국 협력을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프라하 가본 지가 벌써 한 7, 8년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국이 그렇게까지 위상이 높았던 느낌은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새로 이제 대통령 다녀오신 다음에 그 프라하나 체코를 다녀오게 되면 또 한국 사람들을 보는 체코 사람들의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에 공식 방문을 하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